소설 시작할게요. 제1장 눈덩이의 첫 번째 결정. 서울 테헤란로의 밤은 차갑고 정교했다. 빌딩 숲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전광판의 숫자들처럼 명멸했다. 35의 강한수는 낡은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빨간색과 파란색의 막대기들은 잔인했다. 한 달 전, 확실한 정보라며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이오 종목은 반토막이 나 있었다. 9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해 부은 돈이었다. 복리의 마법? 개뿔. 이건 복리의 저주다. 한수는 마른 세수를 했다. 매일 5%씩 수익을 내면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의 복리는 손실 위에서 더 잔인하게 작동했다. 50%가 하락한 계좌를 원금으로 돌리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산수조차 망각한 대가였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은퇴한 자산가이자 한수의 유일한 멘토였던 박 노인이 건네준 비망록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만년필 글씨가 한수의 심장을 찔렀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눈덩이를 굴리고 싶다면 먼저 젖은 눈이 내리는 아주 긴 언덕을 찾아라. 한수는 멍하니 그 문장을 읽었다.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비유였다. 그는 지금까지 언덕의 길이 따위는 관심 없었다. 그저 당장 눈앞에 굴러가는 작은 눈뭉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진흙을 묻히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수는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박노인이 강조했던 기업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 남들이 지루하다며 던져버린 종목,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소비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복점적인 비즈니스. 그는 밤새도록 재무제표의 바다를 헤엄쳤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인간의 탐욕이 숫자에 분칠을 할 뿐이었다. 한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기업을 찾아냈다.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왔고 불황에도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필수제를 만드는 회사. 이건 주식이 아니야. 이 회사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그 종목을 매수했다. 화려한 급등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평온함이 차올랐다. 복리의 수레바퀴에 첫 번째 기어를 맞춘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투자의 신으로 향하는 멀고도 험난한, 하지만 가장 확실한 긴 언덕의 시작이었다. 제2장, 지루함이라는 가장 비싼 비용. 한수가 매수한 종목은 성진산업이었다. 매일 우리가 쓰는 종이컵과 포장용 박스를 만드는 그야말로 지루함의 극치인 회사였다. 차트는 몇 달째 평평한 일직선이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심전도처럼. 그 사이 세상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단톡방은 연일 불을 뿜었다. 야, 나노테크 봤어? 오늘 또 상한가야. 벌써 300% 찍었다. 강한수, 너 아직도 그 박스 좁는 주식 들고 있냐? 그러다 환갑 때 부자 되겠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민석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민석은 최근 급등하는 테마주에 올라타 외제차 계약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던 참이었다. 한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묵묵히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내가 틀린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수는 스마트폰을 켜 계좌를 확인했다. 수익률 1.2%. 예금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반면 민석이 말한 종목들은 하루에도 20%씩 널뛰며 사람들을 유혹했다. 복리의 마법을 믿기로 했지만 현실의 시간은 가혹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한수는 다시 박노인의 비망록을 펼쳤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다. 복리의 앞부분은 언제나 평평하다. 그 평평한 구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가파른 곡선을 만날 수 없다. 한수는 성진산업의 사업보고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있었고 점유율은 야금야금 늘고 있었다.
숫자는 분명 성장을 말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가격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수는 결심했다. HTS 앱을 삭제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문의 구석진 경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다. 주가가 아닌 세상의 맥락을 읽는 훈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속보가 터졌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포장재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한수의 계좌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민석의 종목들이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거품이 터지며 민석이 장담하던 테마주들은 하한가로 직행했다. 단톡방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거 왜 이래? 반대매매 나간다는데 어떡해? 한수는 조용히 삭제했던 앱을 다시 깔았다. 성진산업의 그래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으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한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복리는 단순히 돈이 불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증명해내는 시간의 축적이라는 것을. 제3장 지도의 경계선 너머. 성진산업의 주가가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한수는 전량을 매도했다. 통장에는 이제 억 단위의 숫자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어느 날 아침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단 한 줄의 뉴스가 한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전면 재편. 그날 이후 한수가 분석했던 모든 국내 우량주들이 추풍낙 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기업의 실적은 변함없었지만 국가 간의 힘겨루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한수는 깨달았다. 개별 기업이라는 나무만 봐서는 숲 전체를 집어삼키는 산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본 지도는 너무 작았어. 한수는 짐을 쌌다. 그리고 무작정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낡은 도서관과 지정학 전략 연구소들이 밀집한 거리였다. 그곳에서 그는 스콧 베센트의 철학을 투영한 인물 S를 만난다. S는 한수에게 차트 대신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자네, 주식을 사기 전에 대통령의 입과 중앙은행의 금리, 그리고 국경선에 흐르는 긴장감을 먼저 읽어본 적이 있나? 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S의 가르침은 가혹했다. 투자는 기업과의 연애가 아니야. 투자는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지점에 깃발을 꽂는 행위지. 베센트가 그랬어.